11월 8일 수요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문을 열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차가워져가지고요. 이제 진짜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 관리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프지 않도록 아프지 말아야 됩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가 좀 첫 번째로 다룰 의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해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들이 지난달 23일이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 제기했는데 결국 기각이 됐습니다.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제기할 수 있는 형소법상에 따른 조치인데요. 도대체 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은 1심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냈는지, 도대체 이 사건 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라디오 DJ급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 사실은 이 재판 취재하면서 굉장히 많이 통화를 했었던. 네.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거 물어볼 때마다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취재에 큰 도움을 받았던 변호사님이십니다. 저희 방송 처음 출연이신데요. 네네. 어떠세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직접 오신 설렜습니다. 예. 설레셨습니까? 네, 설렜습니다. 예. 좀 동영상을 봤는데요. 네. 다들 훌륭하신 분들만 출연하시길래 네. 아유, 제가 출연해도 되나? 아유, 그랬습니다. 별 말씀을요. 가장 훌륭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예. 이 사건 처음에 언제부터 맡으신 거죠? 우선은 제가 부지사님을 처음 접견한 거는 올해 7월 21일 날 첫 접견을 했고요. 그리고 선임서가 처음 들어간 거는 9월 4일 날 선임서가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댓글로 변호사님 목소리도 설렙니다. 수진님께서 완전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엄청 추워졌어요. 예. 말씀해주신 대로 7월 21일이 이게 사모님이 정신 차려 이 전입니까 후입니까? 정신 차려 후입니다. 직후. 예. 정신 차려 직후. 한참 시끄러울 때입니다. 예. 그때 사실 변호인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국선 변호인을 하느니 마느니 이런 등등이 있었는데 이 사건 굉장히 사실은 그동안 대한민국 재판에서 보지 못했던 풍광들이 계속 연출이 됐어요. 네네. 사모님이 한 번, 그다음에는 또 민변의 김영태 변호사가 또 한 번, 그래서 가족이 한 번, 변호인이 한 번 소동을 빚었다라고 해서 보수 언론들도 검찰도 엄청나게 비판을 했던 건데 이 사건에서 이렇게 계속 소란이 빚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이 재판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구하고 긴 얘기를 이제 구구절절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선은 이화영 부지사가 지난해 9월 28일 날 구속이 돼요. 구속이 되고 구속될 때 혐의는 특가법, 그러니까 뇌물 혐의, 뇌물 혐의로 구속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올해 1월 17일 날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한국으로 소환됩니다. 네, 그렇죠. 그때 김성태 관련해서 주로 얘기가 나왔었던 거는 배임 횡령,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 대납 요 내용들이었죠. 근데 이렇게 이화영 부지사 구속되고 김성태 소환돼서 구속되고 나서 갑자기 대북 송금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부터 사건이 아주 꼬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저는 대북 송금 사건이 실질은 김성태의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은 실제로는 쌍방울 김성태의 주가 조작 사건이다. 그러면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걸 좀 먼저 말씀드릴까요? 갑자기 흥미가 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그집니다. 이걸 먼저 이게 핵심이니까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노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나노스라는 회사가 있고 지금 이 회사가 SBW 생명과학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나노스 회사가 삼성의 핸드폰 부품 납품하고 이런 회사였습니다. 이러다가 이 회사가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면서 그 거래 정지가 돼요. 거래 정지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김성태 회장이
실질적으로는 김성태 회장이 네. 이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하고 나서 네. 2018년, 19년 이때 한참 그 북한과 분위기 좋으면서 대북 관련주들이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때 대북 관련 대장주로 불립니다. 나노스가. 나노스가 불리면서 인수하고 나서 가장 많이 올랐을 때는 33배까지 올라요. 주가가요? 예, 주가가 33배까지 올랐는데 이 나노스라는 회사의 주주의 구성을 보면 대주주 비율이 97%입니다. 그 대주주라고 하면 뭐 복잡하게 있긴 하겠지만 사실상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다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사실상 김성태 거다. 97%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한 회사의 지분의 97%를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갖고 있었다. 근데 그게 33배까지 뛰어버리니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근데 김성태가 그 이전에도 주가 조작으로 구설수에 올린 적이 상당히 많죠. 그 주가 조작, 뭐 무자본 M&A 이런 쪽 전문가예요.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주식이 뛰어버리냐면 지금 한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경기도 대북 사업 대납 500만 불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쌍방울이 그 북한이랑 그 양해각서 비슷한 거 체결을 하는데 그 내용이 북한의 뭐 히토류 개발, 관광 개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1억 불어치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북한과 그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500만 불을 보내요. 계약금. 그래서 요 이슈가 뜨면서 그 남북 경협 대장주로 불리면서 주가가 확 뛰거든요. 확 뛰고 나서 그 다음에 쌍방울이 33배까지 뛴 다음에 그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올라갑니다. 와. 2위까지 그러니까 거래 정지였던 종목이 쌍방울 인수하고 북한 문제 터지면서 아주 단시간 내에 단시간 내에 시총 2위까지 올라가고 시총 2위까지 올라가니까 쌍방울 그룹 내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냐면 야 우리가 가계약 체결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됐는데 본계약하면 이건 대박이다. 그런데 본계약을 김성태가 평양에 가서 체결하자. 이걸 추진을 합니다. 쌍방울 차원에서 김성태가 평양 가자. 김성태가 평양 가자. 평양 가서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평양에서 사업 설명회하고 거기서 본계약 체결하고 발표하고 하면 주가 대박 난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금은 500만 불을 보내고 그 다음에 김성태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 불을 보냅니다. 이거 저긴데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총 800만 불이 갔는데. 그 300만 불은 이재명 방북 대가고, 그렇죠. 500만 불은 스마트팜 대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건 검찰 얘기는 이런데. 그건 검찰 얘기고요. 검찰의 상상력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경기도는 민간 지원 사업,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쌍방울은 북한과의 이권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요 두 사업 을 매개해 준 사람이 안부수입니다. 안부수. 그 아태평화 교류협회 회장 안부수인데 안부수 회장이 그 당시에 국정원의 정보원이었어요. 어머나. 국정원 정보원이었고 그 한국에서 사실상 북한의 국정원 IO라는 거죠. 그렇죠. 그 한국에서 사실상 그 북한의 조선아태이 김성애 실장과 그 연락이 되는 사람이 안부수가 유일했습니다. 북한에. 유일했고 그다음 그때 당시에 조선아태이에서 대남 사업을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경기도도 북한이랑 그 인도적 사업을 하려면 김성애를 통해야 되고. 쌍방울도 북한과 사업을 하려면 김성애가 통해야 되고. 근데 김성애와 한국에서 연락이 되는 사람은 안부수가 유일하고. 그래서 안부수 그 국정원이 경기도와 쌍방울의 안부수를 소개시켜 줍니다. 국정원이요? 국정원이 소개시켜줘요. 국정원의 IO인 안부수를 경기도에도 소개하고 쌍방울에도 소개했다. 소개하고 그러다가 안부수가 국정원과의 커넥션이 끊기는 지점은 안부수가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들어가요. 나중에 사회에서 들어가면서 국정원에서 이 친구가 쌍방울이랑 너무 가까워지는구나. 끊어야겠다 해서 그래서 끊습니다. 어쨌든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아마 그 19년 1월 정도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쌍방울이랑 경기도는 북한이랑 각자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요. 진행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안부수가 끼다 보니까 이게 겹치는 부분이 발생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
그 이화영 부지사랑 김성태랑 네. 조선아태이랑 예. 뭐 중국에서 같이 만찬한 사진이 공개돼서 난리난 이게인데 그게 뭐냐면요. 네. 김성태가 중국에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경기도든 쌍방울이든 미팅 자리를 주선해야 되는 거예요. 안보수 입장은. 네. 예, 요 시기에 맞춰야 되는데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김성태가 나올 때 야 경기도랑 그 쌍방울이랑 같이 하자. 해서 둘 다 불러버립니다. 아 이때 만찬 주체는 쌍방울이고. 그 쌍방울이 먼저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쌍방울 회의 끝난 다음에 경기도가 회의를 해요. 그 경기도는 그날 사실 만찬 계획이 없었는데 예. 김성태가 경기도도 왔으니까 우리 경기도도 같이 밥 먹읍시다. 라고 해서 그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예. 만들어지고 거기서 사진이 찍히고 동영상이 찍히죠. 거기에 이화영 부지사가 나오고요. 거죠. 예. 근데 그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네. 그 사진 한 장에서 이 모든 상상력이 다 만들어집니다. 예,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사진 하나 갖고 이거 뭐냐 하니까 쌍방울 입장에서는 네.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북한에 총 800만 불을 지원을 했잖아요. 네. 800만 불을 북한에 줬는데 네. 800만 불을 어떻게 주냐면 소위 말해서 환치기를 해서 줘요. 그러니까 쌍방울 직원들한테 다 쪼개가지고 돈을 주고 네. 이 쌍방울 직원들이 돈을 들고 해외로 가서 그걸 다시 모은 다음에 이거를 북한에 줍니다. 그러니까 뭐 별의별 법 다 위반이 되죠. 그러네요. 예, 외환관리법 위반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건데 예. 근데 이거를 김성태는 여기에 대해서 그게요 저희 사업이 아니고요 경기도 사업 대납을 한 거예요. 라고 주장을 하죠. 검찰에. 그리고 왜 대납했냐?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 경기도에서 500만 불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지원 안 해준다라고 해서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북한이 화를 내니까 김성태가 옆에 보고 있다가 그냥 제가 내줄게요 하고 냈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말도 안 되는데 이게 더 웃긴 거는 그 시점이 어떻게 되냐면 경기도가 이제 그 북한의 인도적 사업 지원하기로 해서 경기도가 또 협약을 맺는데 협약을 맺은 다음에 2달이 안 된 시점이에요. 북한 측에서 화를 냈다는 시점이. 그러니까 오늘 협약을 맺었고 한 달 반 후에 만났는데 왜 돈 안 줘라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옆에서 김성태는 내가 내줄게 하고 내줬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이상하고. 근데 이게 또 검찰 측 주장은 이거예요. 그 쌍방울이 1억 불 계약을 맺는 그 협약 내용에 보면 뭐 협동농장, 뭐 스마트팜 지원 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공동 사업. 그 경기도에도 뭐 협동농장 지원이 있어요. 2개를 매칭을 해서 야 이거 똑같은 사업 아니야? 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거죠. 주장하는 거. 근데 경기도는 그냥 그 농업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또 쌍방울은 그거를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경기도의 그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쌍방울이 대신 지원했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됐냐면 500만 불을 지원한 다음에 경기도 사업이 종결돼야 됩니다. 지원을 했으니까. 500만 지원했으면 더 살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경기도는 그 협동농장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요. 심지어 이화영 부지사가 퇴임하고 나서도 지원을 합니다. 이게 좀 뭔가 잘 안 맞는데 조금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쨌든 이제 나노스라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가 거의 망하기 직전의 회사였는데 대북 관계가 좋아지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또 그 과정에서 김성태 회장이 이 회사를 인수하고 그리고 더 김성태 회장이 인수한 다음에 대북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김성태 회장이 인수한 다음에 대북 사업을 하고 그 대북 사업을 통해서 뭔가 더 많은 주식을 띄우기 위해서 평양 가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뭔가 이제 이거는 사실 어찌 보자면 전반적으로 김성태 회장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보이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걸 주가 조작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쌍방울이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했던 걸로도 보이고.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안부수의 아태 협이 요 시점에 코인 발행을 합니다. 코인이요? 대북 관련한 코인을 발행을 해요.
대북 관련 아태협은 시민단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대북 관련된 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네. 이건 공개된 내용들입니다. 기사로 찾으면 다 나오는데 코인을 발행을 하고 동시에 나노스에서 네. 코인 거래 중개업을 그 사업 목표로 설정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태협이 발행한 코인을 나노스에서 중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설정이 그 향후에는 대북 관련된 민간 교류 사업을 전부 다 아태협이 주도를 하고 그 거래를 코인으로 하면서 그 코인의 중개를 나노스가 하겠다. 이런 그림이었던 걸로 보여요. 이거는 공동사업 비슷한 그렇죠. 건데요. 예. 근데 그 당시에 한참 이 코인 사기 뭐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보면 실제 사업을 하려고 한 것도 있긴 했겠지만 이걸 통해서 주가를 띄워서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한 목적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덩어리로 보면 안부수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협의회 회장하고 북한하고의 이제 거래선이 하나 있고 여기에 이제 국정원이 이제 소개하고 뭐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또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했는데 이게 왜 대북 사업하고 안부수하고 쌍방울하고 이렇게 막 착종이 되면서 뒤죽박죽 되면서 언론에는 전부 이게 대북 송금 사건으로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질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그 나노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대북 사업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공개한 자료가 있습니다. IR 자료를 만드는데 IR 자료에 명확하게 나와요. 계약금 500만 불. 그리고 언제 세 차례 나눠서 지급을 한다. 나와 있고 실제로 쌍방울이 북한에 지급한 날짜랑 거의 비슷합니다. 1, 2차는 거의 똑같고 3차만 약간 한두 달 정도 딜레이 돼서 지급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건 명확하게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대한 계약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검찰은 밑도 끝도 없이 경기도 대납이라고 보는 거예요. 500만 불을. 그러면서 김성태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500만 불이 그 저 자료에 의하면 계약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금 맞아요? 라고 하니까 김성태는 그 당시에 제가 뭐 북한이랑 하는 것도 없는데 계약금을 왜 줘요? 경기도 대납이고요. 이거를 뭐 외부 자료에 경기도 대납이라고 쓸 수 없으니까 계약금이라고 쓴 겁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처음부터 이 사건 취재하면서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쌍방울은 민간 회사잖아요. 민간 회사인 쌍방울이 이익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경기도에 왜 대납을 해줄까요? 500만 불이라는 큰 돈을 아니 전체로 치면 800만 불인데 아무리 무슨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얼마나 가깝길래 아니 아무리 가까워도 그렇지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상식적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검찰은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일반인의 상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검찰은 그렇게 상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건의 초동은 사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뇌물 사건에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뇌물 사건에서 갑자기 대북 송금 사건으로 확 커지게 된 이렇게 비화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는 뭘까요? 저는 그 부지사님의 뇌물 사건은 그냥 그 이화영을 구속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구속을 위한 명분이다. 그렇게 구속을 시켜놓고 1년 동안 그러니까 9월 28일 날 구속시키고 처음에 뭐 수사기간이 20일 됐으니까 20일 후부터 이제 기소해서 이제 1년 정도 법정 구속을 하면서 총 146번 소환합니다. 146번? 검찰이 146번을 소환을 하고 부지사님이 거부도 하고 뭐 해가지고 실제 소환이 된 건 59번이 1년 동안 검찰에 소환이 돼요. 그러면 59번 검찰에 놀러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서 뭔가 뭐 진술을 했을 때고 진술 거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진술 거부 조서는 나옵니다. 그러면 59번이니까 그 이화영 명의로 된 조서가 59장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전부 다 카운팅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카운팅한 걸로는 9개밖에 제출이 안 됩니다. 9개밖에 제출이 안 되고 그 9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올해 6월, 7월 그때 한참 이화영이 진술을 번복했니 많이 난리 났던 그때 그 진술서 9개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처음부터
이화영을 구속시키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불러내고 별건으로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해서 네.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를 어거지로라도 만들어내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어찌됐든 그러니까 뭔가 좀 검찰의 기획 수사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들은 하고 있는 거네요.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 네,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다. 네.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이게 대북 송금 사건으로 쭉 가고 있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뭐 부인이 한번 소동있고 또 김영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공소장에 이런 관련된 이재명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공소장에 제기된 걸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지. 그런 것도 없는데 갑자기 막 증인을 막 몇 명이죠? 굉장히 많은 증인을 또 신청했다가 또 다 철회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외국환 거래법만 한정해서 증인이 108명이었습니다. 예? 108명이요? 107명. 107명? 107명인데 무슨 108번뇌도 아니고 107명이었는데 그중에 8명은 신문을 했고요. 근데 8명이라고 하는 거는 다 뭐 핵심적인 사람들.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 뭐 이화영 이런 핵심적인 사람들 8명만 했고 그럼 107 빼기 8하면 99명이 남잖아요. 99명은 다 철회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107명이 다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107명들이 앞에 제가 외국환 거래법 위반만으로 107명이 되는 거잖아요. 앞에 말씀드린 뭐 환치기죠. 직원들? 쌍방울 직원들? 그러니까 철회한 99명은 99명 중에 정확한 비율을 나누기 좀 어렵지만 이해하기 편하시게 그냥 비율로 나누면 한 3분의 2 정도는 경기도 공무원. 경기도 공무원. 네, 3분의 1 정도는 환치기 가담한 쌍방울 직원들입니다. 경기도 공무원들은 뭐 때문에 증인? 경기도 공무원들은 그 500만 불이 그 경기도 그 사업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대납이라는 게 검찰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요걸 입증하기 위해서 관련된 공무원들 다 불러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경기도 공무원들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환치기 주로 환치기에 가담한 쌍방울 직원들. 일단 이 불러다 조사는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검찰에서 그러니까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일정 정도 뭐 취합된 의견이 있으니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다 취소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거. 이게 얘기가 좀 산만하게 퍼지는데 말씀드리면 저는 99명의 증인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법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99명의 진술 조서에 대한 증거 신청을 철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광민을 불러다가 조사해서 진술 조서를 만들고 그걸 증거로 냈을 경우에 피고 측에서 그 진술을 그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면 김광민을 불러다 증인 신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김광민의 그 조서를 증거 신청을 철회해 버리면 피고인 측에서 부동의할 증거도 없기 때문에 증인 신문이 날아가는 거죠. 이런 방법을 쓴 건데 여기서 저는 문제 삼고 싶은 거는 그럼 99명 쌍방울 측 3분의 1을 빼고 그 좀 러프하게 그냥 경기도가 3분의 2라고 하면 경기도 공무원이 한 60~70명 되는 거잖아요. 60~70명을 왜 수사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쓸데없이 증거를 쓰지도 않을 건데 그거 60~70명을 수사한 목적은 저는 추측하건대 2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뭐라도 걸려라. 이게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이화영을 압박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화영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화영 같이 일했었던 공무원도 다 조사하고 특히나 이화영 입장에서는 아니 대북 송금이 실체가 없는데 근데 공무원들을 몇십 명을 데려다가 조사를 하고 공무원들 중에 뭐 이화영 사건은 아니지만 그 크게 봐서 그 관련된 사건 중에 뭐 자살하신 분들도 나타나고 막 이런 정도로 고강도 수사를 해버리면 공무원들이 무슨 소리를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면서 이화영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조사를 했고 근데 이 조사 속에서 원하는 증거가 안 나왔지 않나. 그래서 철회한 거 아니냐. 그러니 사실은 굳이 이 재판이 늘어나면서까지 이분들을
신문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를 다 철회해버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이 재판이 상당히 좀 기이했어요. 초반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그러니까 원래 뇌물 사건이면 이렇게 길게 할 이유도 없는데 증거 뭐 딱딱 있으니까요. 근데 이 사건이 갑자기 대북 송금이 되면서 주인공이 이화영 부지사가 아닌 것 같다. 이 재판의 주인공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표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계속 주목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뭐 언론의 쟁점은 그래서 보고를 했니 안 했니, 보고를 언제 받았니, 막 이런 게 쟁점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의 방북이 진행이 되려고 했었던 것인가 아닌가, 뭐 이제 이런 거고 굉장히 어렵고 산만하게 쭉 온 건데. 여하튼 1심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셨어요. 네네. 그렇게 도대체 이 재판부에서 재판은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이유가 이 재판이 왜 이렇게 꼬였나를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꼬인 거예요? 증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검찰이 재판 진행 계획서라는 걸 제출합니다. 아, 원래 재판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까? 재판 진행 계획서? 보통은 증인이 이렇게까지 많지 않으니까 그냥 처음 재판할 때 구두로 정리하죠. 누구누구 하겠다. 누구누구 하죠. 뭐 그러면 뭐 다음 기회에 2명 하고 뭐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냥 그 재판 조서로 그냥 정리하고 끝나는데 증인이 100명이 넘어가니까 증인이 107명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재판 스케줄에 따라 누구누구를 어떻게 부르겠다는 계획서를 제출을 해요. 그 계획서에 따르면 김성태는 가장 마지막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건데 저도 이게 복잡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7월 3일 날 올해 7월 3일 날 그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 번복했다라고 한 그 문제 피신조서 9개가 검찰에 의해서 증거로 제출이 됩니다. 9개가 7월 3일 날 제출이 되고 재판부에 다음 날인 7월 4일 날 김성태 명의의 법정 증언 의향서가 법원에 제출이 돼요. 그 뭐냐면 김성태가 의향서 이런 것도 뭐예요? 본인이 자필로 쓴 건데요. 거기에 증언할 의향이 있어. 이런 제가 지금까지 여차저차해서 증언 안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마음이 바뀌어서 증언하고 싶습니다. 증언하기 시켜주세요라는 의향서가 검찰을 통해서 법원에 제출이 돼요. 7월 4일. 3일 날 피신조선 이화영 피신조서 증거 제출되고 4일 날 김성태 법정 증언 의향서가 되고 그리고 나서 11일 날 김성태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법정에. 출석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언급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18일 날 일주일에 한 번 재판했으니까 18일 날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법정에서 재판장이 그 변호인한테 피고인이 최근에 검찰에서 공소 사실에 대한 뭐 미묘하게 변경된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뭔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재판부가 피고인을 향해서 뭐 실제로 공소 사실을 변경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말을 해달라고 이화영 부지사에게 부탁을 한 거래요? 이게 그 당시 내용 워딩을 인용한 기사를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리면 지난 재판 때 이게 7월 11일 재판입니다. 지난 재판 때 검사가 추가 증거를 내면서 이화영 측이 기존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에 미세하게 변동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변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재판부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때는 제가 들어갔지 않을 때라 저는 못 봤는데 이 내용을 보고 보면 7월 11일 날 검찰이 이제 그 7월 3일 날 증거 제출하고 이제 11일 재판에서 증거 제출한 거 얘기를 하면서 뭐 입장 변화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재판에 재판장이 변호인한테 그게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새로 추가로 제출한 증거 그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조사도 안 됐고 증거 동의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증거 조사도 안 되고 증거 동의도 안 됐으니 재판부는 해당 증거를 아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증거가 채택돼야 재판부가 보는 건데 거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증거 조사 혹은 증거 동의가 되기 전에 재판부가 해당 증거를 보면 예단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한 겁니다. 재판부는 그걸 미리 보지 말라는 거예요. 증거가 확실히 법정 요건을 갖추고 나서 그다음에 그때서 봐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이 뭐냐고 변호인한테 물어봐 보는 겁니다. 재판장이. 물어봤는데 물어보니까 그때 그 담당 변호사가
그동안 피고인은 쌍방울 그룹의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방북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그때 변호사가 누구죠? 그 문제가 됐던 해광 변호사, 해광의 뭐 서모 변호사 이렇게 워딩을 해버리는 거예요. 워딩을 해버리고 그때 재판정에 있었던 그 기자들한테 전해들은 얘기로는 재판 끝나고 나서 이제 백브리핑을 하는데 백브리핑을 할 때 거기 수석 검사 박모 검사라고 있는데 수석 검사랑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백브리핑 할 때. 그 수석 검사가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친절하네요. 그러니까요. 검사 변호사가 같이 설명해줘요 기자들한테. 이거는 그때 뭐 거기 있었던 기자가 저한테 전해준 얘기이기 때문에 특이합니다. 팩트 확인은 안 됐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친절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데스토피는 거죠. 이화영 진술 번복, 뭐 이재명 사전 보고 난리가 났던 거죠. 그렇죠. 난리가 났고 그러자마자 이젠 사모님이 등장을 하셔서 그다음에 이제 부인이 나타나요. 그렇죠. 회유 압박 당했다. 뭐 저건 진실이 아니다 하고 그다음에 법정에서 뭐 소리치시고 해광 사임서 내시고 뭐 이런 일이 정신 차려. 그 발언이 드디어 나옵니다. 법정에서.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원래 재판은 정상적으로 아주 스무스하게 잘 흘러갔어요. 흘러갔는데 7월 달에 검찰이 갑자기 이재명을 끼워 넣어버린 거죠, 재판에. 그러니까 뇌물 사건으로 잘 가던 재판에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있으니 바로 이재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북송금으로 방향이 틀어버려. 아니 재판도 뭐 대북송금 재판이었긴 한데 그 대북송금 재판에 이재명이 핵심은 아니었던 거예요. 핵심은 아니었고 김성태의 증인신문은 가장 뒤였고 그 내용에 그 이재명 관련된 피신조서 없었고 근데 6월경에 갑자기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피신 조서를 검찰이 확보를 하고 7월에 갑자기 그걸 증거로 들이밀고 제일 마지막에 예정돼 있던 김성태를 갑자기 앞으로 땡기고 그러면 사실상 재판에 이재명을 등판시킨 거죠 검찰이. 근데 그 7월이 어떤 시점이냐면 이재명 대표의 소환 논의가 되던 시점입니다. 그러네요, 맞아요. 소환 시점. 그러니까 제 추측은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려고 하면 명확한 증거는 딱 두 가지예요. 김성태 진술. 김성태 진술. 그 다음에 이화영 진술인데 김성태 진술만 갖고는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요걸 백업해 줄 수 있는 게 이화영 진술이기 때문에 6월 달에 이화영 진술을 확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싸 끝났다 했는데 이거를 활용을 하려면 재판정에서 이화영이 증거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증거 동의를 해줘야 이거를 이재명의 구속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스텝이 꼬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소환하고 영장 치기 직전인 7월경에 이걸 빨리 만들기 위해서 갑자기 중간에 검찰이 이재명을 소환시킨 건데 이화영 재판에서 여기서 검찰의 계획대로라고 하면 이화영이 증거 동의하고 그 피신 조서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활용이 돼야 되는 건데 여기서 모르겠습니다. 그 해광의 변호사 서모 변호사님이 사모님 입장에서는 검찰과 뭐 한통속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팩트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심될 만한 상황이 발생을 했죠. 법정에서 해당 진술 내용을 공개를 해버렸으니까 여기까지는 아주 검찰한테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증거 동의를 안 하고 밀어버린 거예요. 미루는 과정에서 김영태 변호사가 등판을 합니다. 김영태 변호사는 사건 재판 초기에는 몇 번 출석을 하셨는데 그때도 해당 그 재판장이랑 사이가 안 좋으셨대요. 법정에서 재판장이랑 신경 좀 보는 막 그러셨다고 하시고 그러면서 그때 김명태 변호사가 등판을 하셔가지고 이건 회유 압박에서 발생한 임의성이 부정되는 위법한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재판부에 대해서는 기피 시정을 해버리고 나가십니다. 나가시는데 그때는 이제 그 이화영 부지사가 동조를 안 했고 그러면서 뭐 문제가 생기다가 혼란기가 오죠. 혼란기에 제가 이제 그 접견을 하고 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을 하면서 근데 그때 사실 여기서 조금만 좀 짚고 넘어가면 저희 이제 그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에 따르면 그러니까 피고인 이화영 부지사의 어떤 태도, 진술 태도도
상당히 흔들렸던 거 아니냐. 상당히 흔들리셨습니다. 네. 상당히 흔들리셨고요. 네. 오늘 재밌습니다. 상당히 뒤죽박죽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일관성 포기했고요. 그냥 말씀을 드리면 취재 편집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해드리면 네. 그때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한테 무죄 혹은 집행유예를 제안했던 걸로 보여요. 네? 무죄 혹은 단독입니다. 검찰이 무죄 혹은 집행유예를 이화영 부지사에게 무죄 혹은 집행유예를 시켜주겠다. 뭘 하면? 이재명 관련된 진술을 하면. 와. 그랬던 걸로 보이고 그때가 이제 올해 6월달인데 올해 6월달에만 12번 검찰 출석을 합니다. 6월에만 이화영 부지사가 12번 검찰 출석을 하고 그때 뭐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법인카드 사용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김성태 진술밖에 없거든요. 이 법인카드는 쌍방울 법인카드 얘기하는 건가요? 김성태가 이화영한테 내가 줬다라고 뭐 카드 사용 내역들은 있죠. 내역이 뭐 장소가 이화영 부지사랑 겹치냐 마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핵심은 어쨌든 김성태가 내가 줬다 이거예요. 그거는 김성태가 진술 번복하면 되는 거고 생각해보니까 안 좋네요. 뭐 이러면 되는 거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 이거는 핵심은 어쨌든 검찰이 그리고 있는 그림의 핵심은 이화영이 아니라 이재명이죠.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담겨 있는 컴퓨터를 뭐 어떻게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김성태의 진술은 그게 아니라 문제 좀 안 되게 잘 좀 해줘 이겁니다. 근데 이것도 김성태가 진술 번복하면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돼서 잘 협조를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무죄 혹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이거는 그 팩트로 확인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변호인이시니까. 팩트로 확인은 안 됐고요. 이화영 부지사의 워딩으로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광민 변호사에게 실제로 검찰이 이화영에게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제안한 바 있다라고 진술을 한 건가요? 그렇죠. 저한테 얘기했고 요 내용 관련해서 그러니까 수시로 검찰에 불려갔잖아요. 수시로 검찰에 불려가면 검찰에 가면 안부수, 방용철,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그리고 김성태 요 셋이 한 방에서 모여서 수다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다를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검찰에 가면 그게 수다를 떨고 있고 이 사람들이 그래도 되는 겁니까? 수다 떨고 있고 이화영 부지사도 그 방에 앉혀놓기도 하고 검사가 불려다가 신문하기도 하고 상담도 하기도 했는데 거기서 앉혀놓으면 뭐 김성태 뭐 이런 분들이 계속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뭐 우리랑 같이 움직여.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검찰 가서 얘기하면 검찰이 계속 이재명에 대해서 뭐 몇 가지만 얘기해라 하고 계속 회유 압박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6월 달에 그 문제의 피신조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왔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 갔다 올 때마다 메모장에다가 검찰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이렇게 가벼운 메모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답니다. 그게 바로 비망록, 이화영 비망록이라는 게 그건가요? 그게 있고 근데 이게 정리한 내용이 아주 꼼꼼하지는 않아가지고 저에게 요청한 거는 자신이 검찰에 출석한 기록을 좀 확보해달라. 기록을 확보해주면 그 기록과 대조하면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주겠다. 라고 해서 그 기록을 확보해서 지금 부지사님한테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조만간 이화영 비망록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거 기반으로 해서 다시 좀 정리해가지고 그걸 저한테 주시기로 하셨고요. 이게 뉴스가 계속 나오겠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해서 검찰의 회유 압박이 명확하다고 하면 해당 검사에 대해서 공처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와, 오늘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법조 기자들 이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편의점. 지금 보면 물론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께서 해주시는 말씀이고 검찰 측도 언제든지 반론하거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해명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저희 취재 편의점에 직접 출연하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검찰 측의 입장을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고
뭐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주시면 받아서 보도를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일전에 기피 신청한테 기자회견하면서 좀 이 정도는 아니지만 네.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 네. 얘기한 다음에 담당 검사 수석 검사인 박모 검사가 재판하고 백브리핑에서 기자들한테 반론한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내용들을 잠깐만 언급해드리면 네. 그 내용 중에 핵심은 이겁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뇌물 사건이다. 네. 형량도 뇌물 사건이 제일 크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뇌물 사건에 집중해서 변론을 받아야 되는데 네. 오늘 기피 신청서와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네. 뇌물 사건은 얘기도 하지 않고 대북 송금 사건만 얘기한다. 네. 이거는 피고인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그렇고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는 네. 피고인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지금 변호인들이 이러는 게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반론을 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사건을 뇌물 사건이 아닌 대북 송금 사건을 만든 건 검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네들이 그렇게 만들어놨고 예. 그 과정 속에서 검찰이 그렇게 어거지로 재판을 만들고 왜곡시키는 과정에서 예. 재판부도 저는 상당히 동조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피 신청을 한 건데 재판부가 막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물어본 것도 예. 있고 증거동의도 안 끝났는데 예. 예. 물어본 것도 있고 예.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예. 북한에 돈을 보냈다고 하면 예. 이 부분에 관해서 뭐 통일부에 네. 뭐 알아보든지 정보 요청을 예. 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변호인단이 계속 요구도 했고 근데 거기가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 그리고 뭐 그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변호인이 추가로 PT를 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네. 그건 다음 기일에 하시죠 라고 해놓고 다음 기일 전에 구속영장 발부해버리고 예. 이런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재판 자체를 너무나 왜곡시켜 놨고 네. 그 왜곡시킨 것에 있어서 상당 부분 법원이 동조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부는 저희가 믿을 수 없다. 네, 그래서 기피 신청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야, 드라마틱합니다. 지금 저희 거의 무슨 정말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예. 이 사건은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근데 정말 그런데 이게 기피 신청을 했는데요. 기각이 됐어요. 이 부분도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저희가 기피 신청문을 정말 열과 성의에 다했었거든요. 예. 기피 신청문을. 예. 열과 성의에 뭐 시대의 명문장인데. 그렇죠. 이게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한데 네. 저는 김명태 변호사 상당히 존경하는 예. 변호사님입니다. 훌륭한 변호사를 생각하고. 근데 김명태 변호사님이 썼던 기피 신청문이 한 7장 정도 됐고 저희는 22장을 썼습니다. 와. 근데 제가 취재해 보면 변호사들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예. 뭐 그 진술서 같은 거 쓰는 것도 뭐 그 검찰이 10장 쓰면 우리는 100장 써야 된다.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썼는데 법리적으로도 딱 꼼꼼하게 해서 쓴 검토해서 기피 신청인데 네. 6일 만에 기각을 했어요. 야. 이거는 이번 재판부에 내년 2월달에 법원 인사 이동이 있거든요. 근데 기피가 이게 심사 기간이 좀 길어지면 네. 내년 2월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재판부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거는 제 생각은 수원지방법원이 현재 재판부에서 선고를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아니면 이렇게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일주일 만에 기각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사건은 이 재판부에서 끝내겠다라는 굳은 의지로 법원의 의지로 보인다. 그 최소한 성의라도 보여야 되는데 뭐 한 2주 만에 기각했으면 그래도 성의는 보였다 하겠는데 일주일 만에 기각을 해버렸어요. 근데 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심되는 것도 있고 설도 있는데 그 부분은 뭐 다 설들이기 때문에 뭐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 변호사님이십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혹시라도 될 부분은 바로바로 피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오늘 정말 쇼킹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들은 재판 지연 전술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게 이런 재판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 재판도 마찬가지일 거고 정진상 등등 모든 재판이 마찬가지일 건데 재판을 하게 되면 변호인이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의미냐면 이화영 재판도 증인이 100명이 넘어가잖아요. 이 100명의 증인은 검찰 입장에서는 전부 다 데려다가 자기네들이 조사한 증인이고 자기네들이 만든 큰
그림 안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역할 분배가 된 증인이기 때문에 바삭하게 꿰고 있습니다. 근데 변호인 입장에서는 네.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수사 기록이 한 4만 페이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수사 기록 읽고 증인 신문 대응하고 증인 신문 끝나면 증인 신문 녹취록 뽑아다가 분석하고 다음 증인 신문 준비하고 하는데 이거 증인 신문 대응하는 것만 해도 숨이 막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류의 재판은 증인 신문 하다가 재판이 끝나고 종결돼 버립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접근을 못해요 변호인이. 아무리 훌륭한 변호인이더라도 아주 검찰이 만들어 놓은 스케줄 하에서 그냥 헉헉대다가 재판이 끝나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재판 지연 어쩌고 막 이런 모든 내용들이 검찰의 워딩이에요. 사법방해, 재판 지연 이런 것들이. 그러면 검찰은 현상으로 나타난 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워딩을 만들어 공격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은 재판 모든 과정, 사건 전체를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이해 바탕 속에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검찰이 만들어놓은 스케줄을 움직이다 보니까 사건 내용 파악도 제대로 하기 어렵고 증인신문 하는 데만 헉대니까 반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프레임이 검찰 프레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도 똑같거든요. 자, 검찰이 지들이 짜놓은 플랜에 따라 쭉 재판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재명을 등판시키면서 사건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재판을 이렇게 망쳐놓은 건 검찰이에요. 그런데 그 피고인과 변호인 입장에서는 검찰이 중간에 갑자기 이재명을 훅 끼워넣는 바람에 재판이 아수라장이 됐는데 이 아수라장이 된 상황 속에서 여기서 살아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검찰과 싸우는데 그 살아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검찰과 싸우는 행위를 재판 지연이라고 낙인 찍어버립니다. 낙인 찍어버리면 이 상황에서 수세에 몰리고 정신 못 차리는 피고인과 변호인 입장에서는 대응을 못해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 내용은 재판 지연으로 그냥 피고인에 의한 재판 지연으로 프레임이 짜져버립니다. 이화영도 사실은 그랬어요. 검찰이 계속 재판 지연이라고 하고 뭐 민주당 의원이랑 한 10초 통화한 걸 가지고 뭐 사법방해라고 하고 이래버리니까. 근데 그 당시에 재판 방해, 재판 지연이라는 거는 재판 지연이라고 쓰고 그 재판 지연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재판 지연에서 얻을 게 뭐냐?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검찰은 재판이 지연되면 잃을 게 많죠. 뭐냐면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에 이화영의 진술조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재판이 밀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재판 지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 구속을 시키려면 김성태 진술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이화영 진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화영 진술이 점점 늦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구속을 못 시키게 되니 이게 재판 지연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재판 지연인 겁니다. 그러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재판을 지연시켜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저희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했을 뿐이고.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이미 기각됐잖아요. 기각됐는데 그럼 지금은 그때나 지금이나 저희는 재판을 지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현재 재판부를 믿을 수 없으니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정당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보수 언론들이 또 재판 지연이라고 프레임을 겁니다. 물론 당연히 검찰도 그런 워딩을 하고요. 그러면 재판단에는 일전의 상황과 똑같잖아요. 그럼 지금은 또 뭘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재판의 지연에서 얻을 게 전혀 없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재판 지연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재판을 신속하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영장을 계획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영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 이재명 대표 그 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검찰이 제일 먼저 한 게 수원지검에 새롭게 인사를 내서 지금 그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 영장을 준비 중이다. 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제가 왜 이러한 김광민 변호사님 고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버라이어티합니다. 제가 왜 이러한 의심을 하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양심 선언하고 이번에 기피 신청하고 한 이후에 수원지검에서 별건으로 어마어마한 수사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화영 부지사한테. 예. 근데 이 별건으로 요청하는 수사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건가요? 지금 현재 수원지검에서 뭐 불기소 처분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부지사 관련해서 사건 넘버링을 딴 게 총 7개 있습니다. 7개가 있고 사건이 7개나 더. 예. 그러니까 뭐 2022 형제 뭐 이렇게 검찰 사건 번호 붙잖아요. 요 사건 번호 붙은 것만 지금 7개가 있고 7개 중에 3개는 지금 재판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3개는 앞에가 2022가 붙겠죠. 나머지 4개는 2023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수사한 건데 수사를 시작했다는 이 수사들이 대부분 올해 상반기에 다 그 수사가 대부분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4월 정도에 그 중요한 내용들은 다 수사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놓고 그 이후에 수사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사건들 다시 끄집어내서 소환 요청을 하고 소환에 불응하니 심지어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구인까지 해가면서 수사를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의 상식으로 봤을 때 이미 146번 소환을 하고 59번을 출석을 해서 조사까지 했었는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조사가 뭐가 있겠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몰아치고 있는 별건 수사들이 올해 한 4월경에 이미 굵직한 조사가 다 끝나고 그 이후에는 조사가 안 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와서 이미 반년 이상 지난 지금 와서 다시 끄집어내서 소환을 하고 조사하는 이유가 뭐겠냐.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추가영장이다. 이화영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이고 추가적인 압박을 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영장에 활용할 진술 그러니까 그 9개의 진술 조서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아내기 위한 압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계속 보수 언론에서 재판 지연 프레임을 걸고 검찰도 이거는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행위다라고 프레임을 거는 거는 검찰 입장에서 이거는 재판을 빨리 해야 될 조급함이 있는 거고 재판을 빨리 하기 위한 조급함은 이화영 부지사를 불러내서 증거 동의를 받아내기 위한 게 아닐까. 그리고 증거 동의라고 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워딩이 있는 증거고 그 동의를 받아내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이화영 사건에서는 이재명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목숨 거는 건 이재명 사건에 활용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러한 의심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그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건데, 자, 지금 이 상황이라면 일단 그 기피 신청에 대해서 기각이 됐고 항고를 또 하셨죠. 항고가 아마 내일쯤 항고장에 들어갈 거예요. 내일 항고장 들어가면 그럼 이 재판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항고하면 또 저희는 명확합니다. 저희는 현 재판부는 너무 검찰에 편향돼 있다. 불공정하다. 그래서 현 재판부에서는 도저히 재판받을 수 없다. 근데 기피 신청이 기각됐으니 항고해서 고등법원 판단 받아보고 그것도 안 되면 재항고해서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 그 대법원 판단까지 해서 불공정한 염려가 없다라고 나온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재판 과정 내에서 재판부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 물론 항고 재항고가 받아들여서 기피 신청이 되고 재판부가 바뀐다고 하면 바뀐 재판부에서 새롭게 재판을 받겠지만 자, 그러면 이 전체 과정을 다 밟으면 시일이 얼마나 걸릴까요? 원래는 기피 신청을 하면 기피 신청이 그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뭐 제가 기피 신청했던 과거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면 기피 신청을 하면 기피 신청 결과 나온 데까지 한두 달은 그냥 걸려요. 근데 이례적으로 6일 만에 했고 그건 어쨌든 수원지법에서 한 거고 그러면 항고 재항고는 이제 그 법원이 주체가 바뀔 수 있으니 다른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법원도 수원지법과 같이 신속하게 기각을 해버린다고 하면 뭐 일주씩 잠다고 하면 향후 2주 정도 될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뭐 한두 달은 걸리겠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면 이 시기가 내년도 2월 인사이동 시기랑 겹칠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2월에 인사이동 시기. 예컨대 좀 지연이 돼서 한 1월 정도에 재판이 재개된다고 하면
1월에 재판을 마친다고 하더라도 판결 선고는 다음 재판부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1월에 재판은 마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재판부로 넘어가는 이런 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저희는 기피 신청이 인용이 돼서 재판부가 바뀌든 네. 아니면 시간이 지연이 돼서 재판부가 네. 인사이동으로 바뀌든 네. 무조건 현 재판부는 아니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상황은 이렇고 매주 있던 재판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고 정지된 상태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금 상태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검찰에서 계속 소환을 하고 있고요. 네. 별건으로 예. 계속 소환을 하고 있고 그때도 동석하십니까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부지사님이 약간 미묘하게 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부지사님은 가서 진술을 제대로 안 하더라도 소환에 어느 정도 응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저는 이거는 명확하게 당신에 대한 압박 수단이기 때문에 수사 자체를 거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는데 여기서 약간 의견 차이가 있어서 일단은 수사 단계에서는 제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지사님은 또 똑같이 변호인이 없는 상황이라서 변호인 문제로 지금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혼자 또 가면은 지난 6월 같은 상황이 다시 또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우선 지금은 근데 사실 이게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좀 사람이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이나 이런 것에서 밖에서 있을 때하고는 좀 달라서 누군가의 조력을 받아야 될 텐데 그 정리를 해야 되긴 하는데요. 네. 아마 지금은 부지사님이 수원지검이 매우 악독하다, 부당하고 악독하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관련해서 공수처에 고발까지 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입장 변화가 있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양심선언문을 보시면 본인이 했던 뭐 워딩에 대해서 그건 나의 양심에 반하는 거고 매우 후회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상당히 좀 뭐 결의가 있으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조만간 이화영 부지사의 비망록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 우리 언론이 대서특필을 할 텐데 보수 언론이 또 어떻게 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굉장히 큰 뉴스를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인용 보도가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좀 운영비 독립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고 그런 것까지 하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이런 것도 한번 해주세요. 아닙니다, 저는 이미 구독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하여간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그래도 1분 정도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사건은 살다 이런 사건 처음 봤고요. 제가 앞으로 변호사를 몇 년을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변호사 활동하는 동안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은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검찰이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수사를 하고 밀어붙이는 거는 뭔가 자신하는 부분이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이 계속 관심 가져야 되고 국민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이화영 사건이 관심에서 사라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와서 좀 여러 가지 좀 강도 높은 얘기를 한 것도 이화영 사건이 국민과 언론의 관심에서 사라지지 않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이 사건만은 종결될 때까지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취재 편의점이 이 사건 종결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님 자주 나오시고요.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